네, 1장 재무회계와 회계 기준입니다. 제가 이 1장, 2장 뭐 진행할 때요. 그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놔요. 칠판에 적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순서대로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중요한 순서대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랑은 좀 상관없지만 1번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 제일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2번, 3번 내려갈수록 중요성이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칠판에 적을 정도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은 무조건 뭐 한 번, 세 번, 저희가 1년에 시험을 3번 보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회사별 적용되는 회계 기준 있잖아요. 저는 1년 단위로 말씀드릴게요. 좀 3번 정도 시험을 보니까 2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무조건 2번 정도 나오고 회계 원칙의 주체도 한 번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뭐 3번, 4번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좀 나오고 재무제표의 특징 같은 경우는요. 뭐 여기서만 다루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저희 뒤로 갈수록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과 섞어서 같이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교재 24페이지에 있는 회사별 적용되는 회계 기준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알고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회계의 정의라고 나와요. 회계의 정의는 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무정보를 주는 거죠. 근데 재무정보 이용자라고 하는 걸 크게 이해관계자라고도 하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회계는 관리회계 혹은 원가, 원가회계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관리회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거, 저희가 이제 재무회계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회계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한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게 재무회계고 저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라고 하는 그 문장 있죠. 거기에 밑줄을 치시고 이것과 유사한 말, 그러니까 회계에서 많이 쓰는 회계용어로는 목적적합성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질적특성 가면 공부를 하시겠지만 목적적합성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연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이건 중요한 문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다. 그게 회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회계 정의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막 물어보거나 아니면 문장 자체를 센텐스로 내진 않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회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회계 뭐야?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오죠. 재무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외부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내부정보 이용자랑 외부정보 이용자를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를 만들면 사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만들진 않지만 이런 틀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저희가 BS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BS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BS 입장에서 오른쪽 있잖아요. 대변 쪽. 부채와 자본은요. 기본적으로 현금을 어떻게 가져올 건지. 그래서 이쪽은 보통 재무정보 혹은 뭐 재무비율 뭐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죠? 회사가 처음에 현금이 있어야 투자를 하거나 뭐 시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끌어올 건가? 부채, 차입을 해서 끌고 올 건지 아니면 사채를 발행해서 끌고 올 건지 혹은 주식을 발행해서 끌고 올 건지에 대한 결정, 그 비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재무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할 때 이런 거죠. 뭐 차입을 했습니다. 그럼 부채가 증가하겠죠? 그럼 현금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뭐 주식을 발행했어요. 주식이라고 쓸게요. 지금 자본금인데 어쨌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금이 이쪽으로 200이 들어왔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 영업을 할 것인가는 경영자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끌고 와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현금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를 구분할 때, 자,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인원을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말 그대로. 그러면 경영자, 대표적인 내부 이용자죠. 그리고 뭐 직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뭐 합해서 임직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내부 이용자들은 어때요? 회사에 대한 재무 정보, 그 밖에 필요 없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알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외부에 있는 채권자, 그리고 주주, 외부에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돈을 투자해서 뭐 큰 소리 칠 수는 있겠죠. 당장은. 근데 내부 정보를 다 들어가서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뭐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주가 경영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 주주이자 경영진이면 내부 정보 이용자가 맞죠. 근데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채권자랑 주주는 외부 이용자다. 대표적인 외부 이용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있죠. 뭐 여기에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에서도 뭐 과세관청이나 국가에서도 재무제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자, 주주가 있고요. 채권자가 있고요. 정부가 있어요. 그죠?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외부에서 재무정보를 이용해서 세금을 과세하고 더 투자를 할까 말까, 돈을 더 빌려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의사결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재무제표가 필요하고 회계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목적적 합성을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그게 회계고, 외부 정보 이용자들, 채권자, 주주, 그리고 정부 등 기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게 재무회계고,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 그거는 관리회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개념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보 이용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내부, 외부 이렇게 구분을 했죠. 자, 그리고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잠재적 투자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랑 채권자는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둘을 묶으면 투자자예요. 잠재적 투자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이 회사, A라는 회사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혹시 주식 투자를 하시면 A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진 않지만 투자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외부에 적어놨어요. 뭐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 처음에 들어가면 요거 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긴 해요. 근데 저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문제를 많이 만들진 않지만 어쨌든 잠재적 채권자, 잠재적 주주 역시 외부 이용자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회사 내부에 있는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 밖에 있는 인원은 외부 이용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재무정보고 재무제표고, 그리고 그게 재무회계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거기 좀 발전시켜서 회계의 분류 있죠? 번갈아 2번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 표로 요약이 돼요. 자, 보세요.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재무회계는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재무정보를. 그죠? 그 대표적인 수단이 재무제표입니다.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강조드리는 이유는 작년 언제 한번 문제에서요. 재무제표만 계속 강조를 해요. 저뿐이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교재에서도 재무제표만 강조를 하는데요. 재무제표가 대표적인 보고수단인 건 맞지만 유일한 보고수단은 아니다라는 문장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중요하다, 대표적이다, 많이 쓴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유일하진 않다라는 표현에 좀 방점을 찍고요. 그리고 자,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저희가 이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갭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갭이다. 그래서 이 회계 원칙을 회사마다 적용하는 게 좀 달라져요. 3가지 회계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골라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제일 먼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A 회사가 있고요. 자, A 회사가 있습니다. B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C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투자를 하려고 보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 판단엔 당기순이익만 보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100이고요. 50이고요. 마이너스 50
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냥 딱 봤을 때 A 회사에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재무회계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A 회사는 기준을요. 나중에 공부하실 겁니다. 바로 IFRS를 적용했고요. 얘는 미국 기준인 US 갭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했다. 라고 하면 이 금액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죠. 기준이 달라지면 큰 틀에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다른 손익이 나오고 다른 자산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IFRS로 100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US 갭을 적용하는 경우 50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이 주식을 살까 말까 잠재적 투자자인 경우에 외부 정보 이용자인 경우에 A회사, B회사, C회사에 대해서 동일한 회계 기준이 적용돼야 저 당기순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보시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A회사, B회사, C회사가 본인들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공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회계 처리 이렇게 하라는 법률,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보 성격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신뢰성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동일한 손익, 동일한 자산, 동일한 부채가 재무제표에 공시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외부에서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른쪽 갈게요. 관리회계입니다. 자, 내부 정보 이용자예요. 경영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외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부에 있는 경영자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은요, 이 회사에 투자할까 말까가 주된 그 관심사예요. 그죠? 이 회사 투자해서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요게 관심사고요. 근데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는 어때요? 회사를 이익이 나게, 자본이 성장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해요. 이 사람은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자, A 사업부에서 손실이 계속 나요. A 사업부 없애버릴까? 팔아버릴까? 뭐 이런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저 직원 마음에 안 드는데?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해고할까? 뭐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정보 이용자, 경영자라고 하는 거는 내부정보 이용자, 재무회계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의사결정의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자, 그리고 보고수단이 재무제표였잖아요. 재무회계는. 자, 관리회계는 특수목적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요. 의사결정을 해요. A 사업부를 없앨까 말까. 물론 이 재무회계를 활용한 숫자, 재무제표를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고 의사결정을 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보다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보다 치밀하고 목적 적합한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경영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회사분들 좀 약간 짜증 많이 내실 때 말씀하시는 게 경영진 바뀌면요. 그 지휘하는 보고서 양식이 다 바뀌어요. 그게 뭐예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 외부에 공시할 때는 경영진이 바뀌더라도 똑같이 공시하면 돼요. 근데 내부 정보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자, 대표의 CEO의 입맛에 맞게 적절한 보고서를 올리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보고서 양식이 없다 라고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좋게 말하면 특수목적의 보고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작성원칙은 회사 내부에도 있어요. 있는데 그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경영진이 요거 넣고 요거 빼서 다시 갖고 와봐 라고 하면 해다 드려야죠. 해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작업하시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기업회계 기준 얘기만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취향을 맞추는 거는 사실 그 과장님 몫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합니다. 자, 그리고 관리회계는 대표적으로 목적 적합성이 강조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이 질적 특성에서 목적 적합성을 위해서 언급드리긴 했지만 목적 적합성이라는 건 뭐예요?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회계에서 관리회계를 이용하는 경영자가 하는 의사결정이 회사에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보고서를 받겠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요. 목적 적합성이 강조된다라고 보는 거고, 재무회계는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신뢰성,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숫자, 금액, 재무제표에 대해서 믿을만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페이지는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22페이지고요. 자, 재무보고와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제표는 저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제가 저도 수험생 때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주석이라는 걸 사실 여러분이 보실 일은 없어요. 근데 이 시험이 좀 좋은 게 여러분이 3교시 가면 보고서를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주석 내용이 들어가요, 시험에. 그러면 그걸 보고 분석하는 게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봐요. 근데 뭐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간평사 시험의 회계들은 다 그냥 숫자 뽑는 거지 주석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긴 하지만 어쨌든 돌아와서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걸 저는 보통 표 4개랑 주석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죠? 재무제표. 표라고 하는 거는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리고 자본변동표 이렇게 4개고요. 주석은 그거에 대한 이 4개의 표에서 모두 다 제공하지 못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정보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표 4개는 보통 표당 한 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해봤자 뭐 4페이지에서 표 4개를 다 합쳐봤자 10페이지 길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주석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70페이지짜리도 있고요. 뭐 120페이지짜리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70에서 120페이지 중에 4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만 표고 나머지는 다 주석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저희는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주석에 대한 개념이 좀 있을 텐데 아닌 분들이 꽤 많아서 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양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 세부 내역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주석을 잘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만 보고 판단하는 건 저희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 가서 보고서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요. 주석 많이 봐요. 그리고 주석 내용이 생각보다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그 교재 보시면 재무보고의 의의가 있잖아요. 재무보고라고 하며, 죄송해요.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무보고라고 한다. 뭐 이건 괜찮을 거고. 그리고 재무보고의 대표적인 수단이 되는 것을 재무제표라고 한다. 라고 돼 있죠. FS라고 보통 표현도 하거든요. 재무제표를 뭐 FS. 이렇게 표시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재무보고의 유일한 수단이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기업 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재무보고 수단은 재무제표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보고서, 양식이 들어올 수 있다. 뭐 사업보고서나 환경보고서 이런 걸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갭,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적용해도 되지만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의무적으로 갭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훨씬 높겠죠. 그죠?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무제표의 종류가 있고요. 밑에 방가로 4번에 재무제표의 특징이 있잖아요. 거기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물론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 하시고 일장을 보면서 막 별표 쳐져 있는 거 보면 좀 창피하거든요. 사실 이걸 왜 별표 치라고 했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니까.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적어두실 게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는 발생주의라고 적어두세요. 회계는 대부분 발생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회계 배우시기 전 초심자 때는 현금주의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발생주의로 바꾸는 그 연습이 사실 조금 필요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발생주의에. 그 익숙해질 때쯤 되면 이제 현금흐름표를 공부하고요. 현금주의로 다시 머리를 바꿔야 돼요. 오히려 더 못하세요. 옛날에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현금주의 하면은 오히려 좀 잘하셨는데 발생주의 익숙해지고 이제 회계를 좀 안다 싶었을 때 현금주의로 다시 바꾸려니까 조금 힘든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이 유출입되는 거에 대한 보고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현금주의를 적용한다. 목자는 지금 발생주의랑 현금주의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기초 강의 보시고 그리고 뭐 지나다 보면은 이제 자주 나올 거니까 그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 특징 중에 재무정보, 제공정보라고 있죠.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제공하고요. 기준일이 이때는 특정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하는 건요. 기간에 걸쳐서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결과값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인식하는 자산 중에 아파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를 15억 주고 샀습니다. 근데 (10억이) 은행 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 시점에 자산이 15억인 거죠. 아파트는 대표적인 자산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자산 중에 대표적인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예금 뭐 이런 거잖아요. 1년 동안 얼마 움직였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상태표는 너 지금 기말 통장에 얼마 있어? 너 집에 지금 시점에 차 있어 없어? 아파트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자산부채 자본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의 계정 과목에 대한 특정 시점 그 지표를 나타낸다. 숫자를 금액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보통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발생한 거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거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표적으로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보세요. 통장에 너 얼마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재무상태표를 물어보는 거고요. 너 연봉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게 1년 동안 얼마 벌어?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보통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는 발생주의다.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대한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나머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에 대한 금액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볼게요. 관계인데요. 전 처음에 첫 시간에 보통 이걸 많이 하는데 자, ES예요. 그리고 01년 12월 02년이라고 할게요. 31일. 항상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기준점을 적어줘야겠죠. 그리고 자산이 있고요.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02, 01, 02, 01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나머지 다 표 4개 마찬가지로요. 02년도에 공시를 할 거면요. 02년도와 01년도로 비교 목적으로 전년도 걸 같이 공시를 해줍니다. 기준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자산의 대표적인 자산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거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산이 만약에 단기에 100이었다. 그 중에 현금이 50이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년도에는 자산이 80이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이 전년도에 30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현금이 30에서 50으로 증가했죠. 플러스 20이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보여주는 표가 현금흐름표를 20이라는 결과값이 재무상태표에 이미 나와 있고요. 현금은 자산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현금이 없으면 수익이 나더라도 부도가 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보여주는 거, 그게 현금 흐름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본이 만약에 40이었고 10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본이 10에서 40으로 플러스 30이 됐다. 요거를 보여주는 게 자본 변동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회계에서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보면 전 보통 그 첫 시간에 그런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냥 5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부채 자본은 어디로 가요? 재무상태표로 가고요. 수익 비용은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로 가죠. 나머지는요.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이유가? 계정 과목의 현금에 대한 계정 과목에 대해서 변동을 보여주는 게 보강적인 재무제표라고 보셔도 되고요. 물론 보강적인이라는 표현을 기준서에서 쓰진 않아요. 자, 그리고 자본이 10에서 40, 30 증가할 때 저게 어떻게 증가했는지 세부적으로 찢어서 보여주는 거. 이게 자본변동표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무제표의 특징을 요것과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의 기능 있죠? 회계의 기능이 있는데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뭐 읽어보시고요. 자, 수탁 책임의 보고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수탁 책임이라는 말이 시험에도 그렇고 뭐 회계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별거 아닌 말이에요. 수탁 책임의 보고는 경영자는 주주와 채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 경영에 책임을 진다. 요게 수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랑 채권자가 주주가 사실 주인이죠. 채권자도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을 의무가 있고요. 돈을 회수할 의무가 있는데 근데 얘네들한테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경영자라고 하는 건 그냥 주주랑 경영자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주주총회에서 그 경영자에 대한 그 이사죠. 이사에 대한 선임권이 있어요. 해임권도 있고요. 그래서 잘 보여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주가 들어가서 이사가 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전문 경영인을 전문 경영인을 임명했다 하면은 불안하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 단기 투자를 볼 때 주주가 경영자인 경우에는 장기 투자에 유리하겠죠. 당장 손해가 나도 잘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투자를 하는데 근데 경영자예요. 이사 임기 해봤자 2년 막 이러니까 그 안에 성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장기 투자, 당장 손해보고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경우는 사실 투자하기 좀 어렵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회적 기능의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뭐 정부 같은 경우는 세금을 징수할 거고요. 그리고 뭐 효율적 자원 배분 뭐 이런 건 보면 이런 거죠. 잘 하는 기업, 효율성이 높은 기업이 재무제표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한테 투자를 하겠죠. 재무제표가 없으면 그렇게 외부 투자자들이 그 안에서 있는 효율성을 잘 모르잖아요. 이런 기능도 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원칙의 제정 방법 요걸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라고 하는 건요. 갭이라고 해요. 그래서 갭이라고도 하고 US 갭, 갭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IFRS, 그리고 KIFRS 있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요. 미국 갭인 US 갭이 있고요. 그리고 뭐 중소기업 기준서가 있죠. 뭐 이런 걸 다 갭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갭에서 하는 역할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요.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저도 공부할 때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막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실무 와서 강의를 아니고 필드를 해보니까, 필드 나가보니까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무제표에는 주석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무제표에 어떤 건 공시하고 어떤 건 공시하지 말아야지 라는 거를 기준서에 정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A 회사가 있고요. 외부에 채권자, 주주가 있어요. 채권자는요, 내부에 있는 정보를 많이 알고 싶겠죠. 주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A 회사 경영진은 어때요? 뭐 좀 민감한 자료나 아니면 좀 불리한 자료는 공시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싸우겠죠. 공시하라고 안 한다고 서로 막 싸우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기업 회계 기준이 정해준다고요. 이건 공시하고 이건 공시 안 해도 돼 라고 기준이 명확해야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좀 보시는 김에 이거는 당연히 아실 거고 지금 공부하실 거니까. 근데 공시사항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처음 초심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가져가시면 앞의 내용과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정보 이용자와 정보 제공자의 관계라고 있죠. 정보 이용자는 회사에게 다양한 정보를 요구할 거예요. 정보 제공자는 민감한 정보 제공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막 옥신각신하겠죠. 그러면 기준을 정해줘야겠죠. 그거를 갭에서 한다. 요 내용.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일반적으로 인정 갭의 장점이 뭐냐면 기업 간 재무 성과를 비교할 수 있으며 재무정보의 편의, 부정확 등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회계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기준서를 적용해요. 그러면 동일하게 수익이 나왔을 때 믿을 수 있잖아요. A 회사, B 회사가 100
150의 수익을 각각 냈다, 손익을 냈다 라고 하면은 기업 회계기준 적용했어요 라고 하면 그래? 그럼 150 낸 회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3가지 있어요. 뭐 3호나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한국식택국제회계기준 KIFRS죠. IFRS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IFRS라고 하는 건요, 유럽에서 쓰고 있는 기준서고요. 그걸 가서 그냥 번역해서 그냥 쓰고 있어요. 어떤 것도 가미하지 않았어요. 뭐 자의적인 해석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서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정했어요. 자,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전에 쓰던 회계 기준이 있어요. IFRS 도입되기 전에 그 회계 기준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히스토리를 알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지도 않고요. 근데 어쨌든 KIFRS가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있다. 이 3가지가 우리 적용된다. 그리고 미국 거는 US 갭이라고 해서 미국 기준이 따로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고 목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IFRS 들어왔을 때 좀 특징 있는 몇 가지 회계 처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IFRS는 상장사에서 100% 무조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고요. KIFRS는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상장되지 않은 회사가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IFRS 할래? 아니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할래? 하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하는 게 비용적으로 훨씬 더 저렴합니다. 복잡해요. KIFRS는요. 그렇기 때문에 2개가 처음엔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IFRS 힘이 훨씬 크겠죠. 상장사들, 큰 회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점점 개정되면서 IFRS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100% 동일하진 않아요. 근데 한쪽의 힘이 좀 세다 보니까 그쪽으로 맞춰서 개정을 하고 있다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회계 원칙 제정의 주체 있잖아요. 여기도 별표 하나 치시고요. 여기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회계 원칙 제정의 주체에 따라 자유시장 접근법과 규제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규제 접근법이다. 자유시장 접근법은 뭐냐면요, 회계정보에 대한 인식이요, 그냥 경제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개인이 만들고 개인이 막 써도 상관없다. 근데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일종의 법률과 가까운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재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회계원칙 제정의 주체가 규제기관. 명확하게 한 군데서 가이드를 줘야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따라갈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시장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회계원칙 제정 주체가 시장이다. 시장에서 정해지는 대로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러면은 좀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규제 접근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이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유시장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못 봤습니다. 그래요. 자, 규제에 대한 인식인데요.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유시장 접근법은 규제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요. 규제 접근법은 당연히 규제가 필요하고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가 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권한을 위탁받아 민간업체긴 해요. 근데 사실상 무늬만 민간이죠. 그냥 다 공무원과 가깝습니다. 위탁하여 회계원칙을 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규제접근법이고 규제접근법과 자유시장 접근법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한 3번 정도의 시험 1년에 3번 보면 1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